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 거야. 개그맨들의 저절로 지식 쌓이는 방송 김인석, 김영삼, 윤성호의 계절지방 시즌3. 그러니까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 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15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삼이고요. 오늘은 또 장홍씨가 안 오셔가지고 저 혼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크게 큰 도움 안 됐던 것 같아서 방송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진 마시고 없으니까 좀 허전하더라. 그냥 의뢰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무서운데. 그리고 우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플랜다스계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플랜다스계 계주 안흥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어느 팟캐스트나 또 갑자기 처음 듣는 분들 또 뜬금없이 계시니까 우리 플란다스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저희 플란다스계는 시민운동 단체로 이제 출발을 해서요.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저희가 다스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측근들이 부정하게 축지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보려는 그런 일들이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희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방송 녹음에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 몰카 달리는 거 아닌지 이제는 도청 장치 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영삼 박사님하고 우리 장훈 선생님이 사회 안 보신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이 미리 알고 빠진 거구나. 정말 순진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민단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대학은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정말 국가의 재산을 부정 축제 좀 그렇지만 국가의 재산을 좀 이렇게 좀 딴 데로 세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환수 작업에 저희가 동참하는 그런 실행에 옮기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플란다스의 소개를 좀 진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플란다스의 개화랑 상관은 없고요. 저는 그냥 방송 웬만한 MC 봐줄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또 막상 또 방송 욕심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고요.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팔수입니다. 예. 저는 검찰 가면 그대로 안 불어요. 그렇죠. 저 진실만한 얘기합니다. 김영삼이 시켰어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사실 안 온 것도 껍데기예요. 김영삼이 시켰어요. 저희 조직의 수계입니다. 이러고. 큰일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 난리 나시겠네. 김영삼 박사님과 공모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래된 피고들은 그 문구로 알잖아요. 공모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데 이미
이미 15탄이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저 김영삼이 머리 벼가지고 저 생각보다 별거 내용 없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아, 그럼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진술이 막 서로 엇갈리면 헷갈려가지고 기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미치겠네. 그거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대신증권 그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근데 오늘 찾아오셨어요. 아. 그 오늘 저기 그 담당하신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뭐 아주 정중하게 네. 본인들의 입장도 전달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반론하고 정정도 다 사무실로 받는다고. 직접 오셨어요? 예, 사무실로 오셨어요. 아, 진짜 수고하셨네. 예, 예. 진짜 더운데. 사무실로 오셨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실무진들의 이제 입장인 건데요. 그 당시에 뭐 황두현과는 거래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TRS 계약과 예. 뭐 각종 계약들을 한 것인데 그런 사실 몰랐다. 예. 그런 입장을 좀 전달해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한 부분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예. 하여튼 뭐 이제 뭐 그 어쨌든 일단락은 조금씩 돼가는 것 같고요. 그 대신증권 측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는 아니까 네. 뭐 일단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대신증권 측에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 대신증권에서 오셔가지고 임플란트 한 2개만 하면 바로 대신증권 편들어 버릴 거예요. 저는 쉽습니다. 예, 절대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고객 중심. 아, 이분들 같이 이렇게 바르고 과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아주 무르고 약하고 약간 부패한 그런 인간입니다. 예. 근데 임플란트 한다고 갔는데 예. 다 뽑아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제가 또 그런 면에서는 정직하죠. 또 저희가. 그래요? 예, 아. 또 깔끔합니다. 또. 그런다고 소문을 내야 되겠습니다. 네. 아, 나 멀리해야 돼 이런 강한 분들은. 예. 아, 그리고 우리 그 제가 안원구에 그 쇼미더머니 있잖아요. 뉴스 하천공장. 네. 거기 봤는데 그 다스 해외 매입, 그 다스 주식 해외 매입에 대해서 정보가 이제 막 오다가 또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또 없었다 막 그랬잖아요. 네. 뭐 그 추가 진행 사항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일부 언론사의 기자분들하고 예, 예.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추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특이 사항은 지금 동향이 없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게 우리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절대 물러섬이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씨가 지금 그 쓰고 있는 혐의를 벗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그런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 계속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그래도 그쪽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쉽게는 못 움직이겠죠. 이렇게 지금 청장님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슈 추적이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는데 이슈 추적. 이현동 전 국세청장님 무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그 이현돈 전 국세청장님에 대해서 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이 아마 크게 잘 몰랐을 거예요. 업무로 유명했던 분은 아니니까. 업무로 유명한 분.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없는 비자금 찾기를 한 그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라는 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어작전 이거 다 두 개 다 해외 비자금이 있을 것이다라는 설들을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인 게 밝혀졌죠. 오히려 그 결과는 잘 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의미가 괘씸한 거예요. 사실 이 두 분이 사실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흠집내기 위해서 국정원과 국세청이 해외에 있는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그걸 대북 공작금. 그 대북 공작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공작을 하는 자금이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별히 대북공작금이라고 별도로 책정된 그 자금을 써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벌인 거죠. 그 결과적으로도 사실하고는 소문하고는 전혀 다르게 네.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이 밝혀졌는데 어차피 소문도 지들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인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아 남북 관계가 왜 악화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대북 공작금을 다 써버려가지고 딴 데다가 그냥 북한 바로 그러니까 아이고 대북 공작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이가 그냥 나쁘게 되는 거 아닌지. 근데 뭐 이런 자금들은 사실상 딴 데로 전용할 수가 없는 자금이죠. 그죠? 안 쓰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아이고 참 나쁘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이제 구속이 되었다가 네. 재판을 받는 1심에서 이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는데 네. 판결문 자체를 또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했는지 네.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하려고 백방으로 해봤는데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들을 그냥 요약된 내용과 또 네. 검찰이 무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항소 의견을 낸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 보면서 5분 이 시간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도 그 팟캐스트 많이 들으니까요. 그 최근에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문 공개 안 하는 사례로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 그렇습니다. 예, 공개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이제 뭐 무슨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놓고도 보니까 자기가 보고도 좀 아무리 아니를 자기가 봐도 아니었나 보죠. 당사자가 공개를 네네. 못하게 해서 할 수는 있는 경우는 있어도 네. 이 케이스는 아마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네. 이걸 판결을 한 그 담당 판사가 네. 공개를 못하도록 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좀 부끄러운가 보죠. 근데 그 판사분도 오늘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현동 전 국세청장님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이현동 청장님하고 뭐 저하고는 상당히 인연 악연이라고 해야죠. 네. 상당히 깊은 어떻게 분이죠. 선배님이세요, 후배님이세요? 저보다 고시는 2년 선배 되시고. 아, 근데 이제 그 국세청에서 그 승진 경로상으로는 제가 좀 앞서갔던 그런 보이시겠네. 네, 싫었겠다.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전직 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내가 청와대에 그 파견 인수위라고 하죠 보통 네. 인수위에 파견을 가도록 내가 돼 있었는데 네. 파견 직전 하루 전날 네. 이 이현동 씨하고 저하고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 경로가 달라진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안 간 것이 나한테 너무나 잘 된 건데 그럼 네. 그 당시에는 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지만 네. 그 이현동 씨가 그때부터 한상률 씨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현동 씨가 그때 저 청와대를 먼저 갔고 저는 그 전에 사실 청와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7년을 내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 생활 중에 상당 부분을 청와대 생활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전 7년 들어가서 이제 국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승진을 해서 국장이 돼 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올 때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강등을 해가 내려왔거든요. 오. 승진이 빠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이 이현동 씨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그때 인수위에 내하고 교체가 돼가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나오면서 바로 조사국장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뭐 어떤 국장이 높은지 뭐 국장이 어떤 일단 정도인지. 조사국장이라는 곳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긴 하죠. 듣기가 조금 괜찮네요. 조사국장 좀 힘세 보이고. 조사 그렇죠. 1국, 2국, 3국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이제 본청 조사국장이 있어요. 그럼 서울청 조사 1, 2, 3국장이 3, 4국장이 있고 그 지방청
국을 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이 있어요. 저 개인 사업자로서는 막 듣기만 해도 막 떨리고 좀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속이 조금 울렁거려가지고 조금은.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바로 국장이 갓대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조사국장으로 이제 건백을 하죠. 국세청에. 그러니까 국세청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했냐, 조사국장으로 바로 건백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6개월 단위로 청장이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뭐 압축 성장이라는 말은 들어봐도 압축 승진이라는 이야기는 이분한테 볼 수 있는데 한 거의 6개월 단위로 조사국장, 서울청장, 그다음에 차장, 그다음 국세청장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세청장을 시키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중요한데 국세청장으로 시켜야 뭔가를 좀 써먹으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일부러 좀 부려먹기 위해서 승진을 빨리 시킨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봐지는 게요. 전두환이 대장 다는 거 이런 격인 거죠. 별 하나 더 가져와봐. 그렇죠. 달고 말씀 하나 더 가져와봐 해서 4개 달고 예편하고 대통령하고. 그런데 또 이분은 저하고 이제 또 하나의 악연이라고 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한상률 청장하고 알력이 있어서 제가 미국 국세청 파견 국장으로 본청 대기 발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현동 씨는 그 당시에 서울청장이 돼 있었어요. 조사국장 다음에 바로 서울청장으로 이제 파격적인 승진을 해가 내려와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국세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서울청장 신분으로 본청 감찰을 지휘를 합니다. 원래 본청 산하 기관이 서울청이잖아요. 각 지방청들은 본청 산하 기관인데 서울청장 신분으로 본청 감찰을 움직여서 본청 국장을 나가라고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 서울청장 지시를 받고 본청 감찰이 내한테 와서 국세청에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 담당 감찰 직원이 하는 일이 그 뒤에 이현동 씨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고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참 아무리 이게 실세라고 하지만 그 절차와 법적 그 규정은 법 규정은 지켜야지만 되는데 그걸 다 띄워놓고 서울청장이 본청국장을 감찰을 시켜서 퇴직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을 막 벌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두환이네요. 개그만 낮았지 그 위로 있는 별들은 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실제로 조만간에 가장 높게 될 사람이니까. 그래 이분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보면 아니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이명박 정부의 신데렐라라고 이렇게. 그래 신데렐라가 뭡니까? 그 완전히 신발 하나를 그냥 유리구두인가요? 그거를 신고 갔다가 놔둬서 나중에 그 갑자기 공주로 걔 칠칠치 못해 그런 거 흘리고 다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주 그 너무나 그 신분 상승을 하는. 지금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죠. 다이아몬드 구두를 아마 청와대에 넣고 왠지는 유리구두 싫어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처남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캔코에 지금 다스 주식 상속하면서 주식으로 물납을 해가지고 김재정 씨. 그 김재정 씨하고 고등학교 이제 선후배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알려지기는 김재정 씨 그때 그분이 좀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아팠잖아요. 그 병원하고 이런 데를 자주 드나들면서 만나는 사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었고. 실세라는 걸 알고 그랬겠죠, 뭐. 당연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김재정 씨가 죽고 난 뒤에 그때 제가 그때 문서를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 문서가 뭐냐면은 상속세 신고 문서예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면은 김재정 씨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씨한테 유리한 그런 상속 신고가 했었다는 거죠. 그 검토 문건을 국세청에서 누군가가 했는 그런, 저희들은 국세청 직원들은 국세청 문건은 어떤 양식으로 어떤 글씨체와 폰트로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거는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상속세 신고를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봤었는데 그거를 이분이 직간접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옛날에 그
물납도 잘 안 받아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물납 받아준 분이 이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물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금으로 원래 내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황금성이 있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재산도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게 물납제도인데 그게 보면은 제일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거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현금은 제일 쉬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로 내놓으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유가증권 중에서도 환가가 쉬운 내놓으면 금방 팔릴 수 있는 것. 뭐 뒤에 뭐 압류가 붙어 있다든지 뭐 재산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상장 회사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물납을 받아주지를 않는 게 이제 일국세청의 저건데 김대중 씨가 이명박 대통령 재직 당시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그때가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물납을 받아주는 것도 그 쉽지 않는 그런 시기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물납이 비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같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그거를 받아줬잖아요. 받아주는 거를 그게 이제 받아줘가지고 캔코의 20%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중에 3%를 우리가 다수 주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3% 사기 운동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물납이 받아주는 바람에 되긴 됐지만 사실상 물납은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이분이 플란다스계가 만들어진 데 큰 공을 세우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인연으로 또 그러니까요. 그럼 덮어봐야겠는데 계속 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 아까 그 정도 관계인가요? 김대중 씨의 후배로서 뭐 이분이 이제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상당한 많은 그 이분들 그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을 했고 그 개인적인 그 친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국고손실죄, 뇌물죄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서울지방검찰청 3차장 한동훈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강력한 항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른 검사님도 계시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민 위원장이 한번 자료를 좀 구해서 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국고손실죄 무죄 판단의 이유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몇몇 기자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검찰 3차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신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제목은 3차장 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아마 기자분들하고는 어쨌든 간담회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 무죄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반론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 부분 이제 국고손실죄가 있고 그다음에 뇌물죄가 있는데요.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그 공작 그 아까 청장님 말씀해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게 그게 왜 대북 공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 공작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로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은. 그 다음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국고손실의 범위와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래서 이제 무죄를 준 겁니다 법원이. 근데 이제 검찰의 반론은 근데 참 저도 검찰하고 막 좋고 나쁘고 막 여러 개 그 엮인 인생인데 이번 거는 검찰의 반론이 전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을 엮었던 검찰들은 이제 정치 검찰 이현동 그분 같은 분들이
예, 이제 그 정권의 개가 돼서 이렇게 한 거고 예. 지금 이분들은 에이, 아유, 설득력이- 99% 바른 공무원에 속하는 분이겠죠. 예. 1%가 물을 흐리는 것뿐이죠, 뭐. 그래서 그 반론을 보면 뭐 저기 항소하실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비자금 폭로가 국세청의 고유 업무하고 무관한 정치 공작으로 불법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쪽 검찰의 판단이고요. 예. 그다음에 당시 국세청이 직접 금액을 특정하여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고 예. 국정원의 자금을 전달받아서 국세청의 해외 정보원에게 비밀리에 전달해서 불법 공작의 핵심적인 역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로 판단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발언도 잘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정도 이거 행시 패스해야 되는 거죠, 정장님. 어디요? 행시 패스하신 분이죠. 아, 예. 그러면 알았겠죠. 에이, 설마 몰랐겠어요? 아, 이게? 이거는 지금 검찰의 반론이에요. 아니 왜냐면 예. 왜냐면 이현동 그분이 바보면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보면은 근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몰랍도 빠져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았겠죠. 사리 판단 다 하세요. 예, 예. 바보 아닌데 뭐 판사가 이분을 바보로 본 거 아니에요, 이현동 청장님을? 조금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예. 어.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국세청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다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했을 것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성을 인식해야 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반론이고요. 또 하나 이제 뇌물죄 무죄 판단 이유는 뇌물 공여자인 국정원의 직원 예.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이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분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국세청의 간부인데 박모 조세 국제조세관리관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예. 뇌물이 맞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진술이 일관성이 확보가 됐는데 예. 법원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무죄를 줬는데 검찰의 입장에선 그거죠. 국세청 직원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국세청 간부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원에까지 뇌물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니 단지 이현동 국세청장이 난 그 뇌물 아니야라고 그 자기 진술을 부인한 거 예. 진술을 부인한 거가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배척한 거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나쁜 거냐 아니면 멍청한 거냐 지금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판사는 멍청한 거라고 판단을 해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검찰은 아니다. 멍청한 놈은 아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멍청하다고 판단이 근데 아니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면은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면은 이게 불법인 거 알죠. 바보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펑펑 뛰어넘으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근데 또 그랬으니까 6개월 만에 그렇게 계속 또 키워줬을 수가 있죠. 예. 똑똑하면 안 키울 수가 있죠. 그렇죠. 약간 또 이게 근데 전 되게 이상해요. 판사님은 좀 바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MB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승진을 시킬 만큼 훌륭하신 분들을 본 거잖아요. 그 원래 그 조폭 두목들이 그 행동대장 고를 때는 조금 무식하니 좀 이렇게 당구 그러면 안 가리고 가서 당구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조직 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 박사님 이야기한 거하고 상당히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위에서 시킨다면 이거는 이 법에 어긋나고 이거는 이런 규정에 어긋나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러면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이런 거 해라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이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게 빨리 또 올렸을 수가 있죠. 그거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차주철 경호실장을 그렇게 예뻐했던 이유가 그냥 조금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살짝 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디서 막 이렇게 어떻게 좀 뭐 변사체 하나가 발견되기도 하고 어떻게 훅 하고 뭐 일이 처리 교통사고도 나고 뭐 해서 이렇게 일이 잘 처리가 이렇게 그냥 돌려서 얘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슬슬 얘기해도 이렇게 쑥 되는 약간 이런 그 스타일이 아닌가, 약간 이분이 차주철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 판단을 보면 국정원이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국세청하고 국정원하고는 상하 기관이 아니거든요. 아, 자존심 상하신 거예요 지금 약간? 많이 상하죠. 근데 이 상하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그 멍청한 바보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판결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지. 알고 청장님 국세청 직원 거 맞으시네요. 아직도 프라이드가 있으시고. 그래요? 국세청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살짝 여기서 민 위원장님이 그래도 약간 국정에서 높지 않아요? 살짝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 국정은 싫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직접 맞닥뜨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한번 중국에 백두산에 저희 회사 직원 1,00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에요 아마. 비행기 4대인가 5대 띄워가지고 전부 이동했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를 신고하셨어요. 왜요? 뭐 북한에 갔다고요? 하여튼 좌경 용공 세력이 그래가지고 그 여행사 저 담당하는 여행사 사장님이 아니라 저희 그때 아마 팀장님이었는데 그 중국 공항까지 한국에 왔대요. 제가 어떤 놈인지 조사해보고. 근데 여행 가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국정원 다니는 환자도 몇 명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국정원이 무섭냐 국세청이 무섭냐 딱 하면 무조건 국세청이죠. 어떻게 국세청이 국정원보다 낮아요. 솔직히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닐지언정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국정원은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는 아무 힘도 쓸 게 없고 무슨 뭐 정상적인 국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정원은 아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섭긴 되죠?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건 이제 거기 중국에 가셨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세청이 무섭더라고요. 국세청 무섭죠. 제가 신협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저희 회사 세무조사할 때 같이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검찰 수사도 열심히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전 검찰에 가면 그냥 커피도 타 먹어요. 검사님 커피 타 먹을게요. 타 먹기도 하고 편한데 국세청에서 나온 여자 간부님인 것 같은데 딱 앞에 앉혀놓고 막 물어보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돈이 걸린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요.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검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국세청이 더 낫지 않아요. 더 무서워요. 누가 국정원 다닌다고 나 국정원 누군 줄 알아? 그래봤자 간첩만 아니면 무서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서 국정원 다니면 어떻게? 막 비밀이야잖아. 왜 그걸 얘기해? 오히려 이런데 그죠? 근데 사실 이 정상적인 업무 같으면 네. 정상적인 업무에 국세청도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국세청장한테도 주어지는 특수활동비가 꽤 큽니다. 그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보단 또 국정원 거의 다가 특수활동비고 네. 거기에 비하면은 뭐 좀 작긴 하지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있을 때 한 10억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50억 1년에요. 1년에요. 그럼 한 달에 1억씩.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국세청장이. 국세청장님만 쓰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이제 정보 활동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거든요. 아니 세상에 공무원이 안 그래도 요즘 국회에 막 나오던데. 아니 근데 5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1억 2천을 달라고 해서 줘요? 그냥 자기 거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업무 같으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할 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돈을 정상적인 국세청이 할 일이기도 해야 될 텐데 원래 기업 활동을 통해서 탈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이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든지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 전직 대통령이 설사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한다면은 탈세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봐도 뇌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판단했는지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 돈 발라가지고 청부 세무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왜 다른 기관에 돈을 받아가요? 자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 같으면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죠. 아니 그리고 뭐 1억 2천을 뭐 세무조사 하는데 썼겠어요? 그냥 샥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국세청의 정보원한테 돈을 주고 자료를 빼내려고 하는 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할 용도로 가져갔다 줬다라는 네. 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고 그건 있는 이제 내용이고 말 맞춘 걸 거고 실제로는 그냥 샥 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왜냐면 진짜로 미국 정부 하려면 자기네 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예. 내용을 사실 알 수 있는데 예. 판결문 자체를 지금 오픈 안 하는 걸로 판사가 아니 결정을 저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아둔한 사람이 봐도 그냥 봐도 뇌물인데 딱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금 쓰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중에 국정원 직원과 또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예. 또 국세청에 와서 예. 국제조세관리관 그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을 배석하에 이 이야기를 같이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까지는 지금 팩트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전부 다 우리가 뇌물로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인 그 당사자가 나는 안 받아 그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뇌물이 아닌 걸로 됐다는 것. 이게 아마 이런 판결은 상당히 그 기록에 남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찰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는 데를 딱 갔는데 급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전화했으면 그 돈을 경찰서에서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돈이 경찰서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소방관이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아픈 사람 데려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경찰이 왔다가 자기가 아픈 사람 봐서 이거 좀 데려가야 될 것 같다고 소방서에다 신고하면 그 돈 경찰서장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말인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정말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을 오도했다면 국세청 돈으로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예. 네, 왜 돈을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당시에 국제조세관리관이라는 자리가 예. 저도 이제 국제조세관리관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시네. 예. 이거 높은 자리인가요? 이 자리는 뭐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네. 주로 해외 쪽 업무를 하는 곳인데 국세청의 주류가 국내가 국세청이 예. 일이고 해외 쪽 파트는 이제 그 국세청의 일부분이 이 예. 업무 중에 일부분이 되는데 거기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하고 바로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을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 예.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특이하게도 국세청 차장을 바로 다음에 승진을 해요. 그래 이 인사 경로를 우리가 보면 이 여기에 이런 일들이 숨은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그 당시만 해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하다가 갑자기 국세청 차장이 됐다. 그래서 제가 저거 무슨 일이지 하고 있었는데 대령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몰랐죠. 그 대령하다 갑자기 별 한 3개 달아버린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별 1개짜리가 갑자기 뭐 세 개 한 3개짜리 정도 된 그런 셈인데 이 부분들을 보고서는 뭔가 있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갔죠. 의아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뒤에 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점 잡혀서라도 아니면 또 고마워서라도 했겠군요. 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이 자체도 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근데 실제로 실체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세청장 입장에서 왜 국정원을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봐도 그건 상급기관이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 국세청에 근무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사실 국세청 직원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이제 국세청은 정보기관이라는 인식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세금을 걷는 곳이니까. 그런데 경제 정보 그리고 특히 개인의 재산 관련 정보는 제일 많이 가지고 기업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던데요. 생각보다. 이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참 디테일하대 꼼꼼하고. 참. 실제로 아마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그 경제 정보는 재산 정보는 아마 국정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국세청이. 다만 그거를 다른 이런 목적으로 안 쓸 뿐이지. 원래 국정원도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정보에 대해서는 뭐 국정원보다는 월등하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디테일하고 또 아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라고 국세청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세청도 정보기관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중요한 건
제가 잘 모르는 저의 정보도 갖고 있더라고요. 뭘 걸리셨을까? 네. 그래서 이 국세청 직원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상급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네. 그 실제로 옛날에 그 안무역 국세청장을 지내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으로 가기는 갔죠. 거기는 장관급이고 거의 부총리급이죠.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직급상으로는. 그러나 국세청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국세청 출신들이 국정원장도 간 예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 출신들 국세청 직원들은 사실은 이야기를 들으면 다 공감하는데 그 국정원 직원들보다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실. 근데 거기다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또 장이 또 아무 네, 생각 없이 내 하고 따랐다는 거죠. 야,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국세청이 더 세고 굳이 국정원 눈치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저희 놀랍네요.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 나눈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국세청도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데 국정원에서 시켰는데 고분고분이 했다? 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담당 판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조의현 부장 판사님이신데 저 깜짝 좀 서울시 교육감이신 분은 조희연이시고요. 조희연이시고요. 이분은 조의현입니다. 예. 전혀 감히 이미지가 전혀 다른데 지금 그죠? 예. 조희연 부장 판사님 이분은 어떤 분인가? 또 청장님께서 뉴스공장에서 얘기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듣고 아이고 역시 국세청이 정보가 더 뛰어나구나. 이거는 국세청 정보가 아니라 예. 이게 언론에서 쭉 했던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어떤 분이길래 그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들처럼 이런 내용을 그대로 판결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동안의 이력을 좀 이렇게 판결을 낸 그 이력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니까 역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치는 그런 판결들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한번 열거해 주시죠. 이분이 이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한참 그 구속 영장이 기각될 때 새벽 4시에 꼭 새벽 4시에 사람들 한참 그때 잠자고 있을 시점에 그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을 기각. 잠이 없으시구나. 이때 한다면은 이제 국민들의 이 공분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니까 가급적이면 전부 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때 발표하는 게 좋죠. 그리고 4시에 일어난 건 아니겠죠? 4시까지 안 잔 거겠죠? 아니 오늘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9시쯤 주무셔가지고. 그것까지는 지금 보도에 나지는 않는데 그리고 근데 이분이 대부분이 그 새벽 4시를 틈타서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지금 뭐 저녁잠이 좀 많으셔가지고 식사하시고 9시 뉴스 못 보고 바로 주무셨다가 4시에 깨시는 분들. 잠깐 까말 때 그리고 우리 최순실 안종범 이제 최순실 사건이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감을 할 텐데 그때 최순실 안종범 수감실을 한번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때도 그 존리라는 그 사건이 그분 이름 제가 기억합니다. 전리 진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리 진짜 전리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리 정말 아니 왜 위원장님 보세요. 진짜 전리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리 기억나요. 예, 그렇죠. 전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지금 진짜 다 잊어도 전리는 못 잊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존리가 아니고 졸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이분 이름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존리하고 졸라하고는 다른데. 그분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그룹의 그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도 이분이 또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잠이 일찍 주무시는 분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그 배출 사고 조작 및 연비를 조작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끄러웠는데 그때 그 폭스바겐의 그 박동원 전 사장 구속영장도 이분이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 대기업만 이렇게 편드는 거 아니고 외국계 기업도 똑같이 사랑을 또 하시네요. 이렇게. 그렇죠. 꾸준하게.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삼성, 롯데
롯데, 폭스바겐, 옥시 가습기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보면 기각을 해서 구속이 안 된 사람들 입장에 보면 되게 고마운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만 화가 나지. 예. 정말 약간 이런 말은 좀 있지만 앞제비 같은. 예. 예. 조희연 부장판사님이 또 장준하 선생님 아드님도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 그거는 총선에서 기각을 한 게 아니고 더 오버해서 그 이제 보통 올려치기라고 하죠.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이제 보통 구형이라고 하잖아요. 구형을 하는데 판사가 선고를 하잖아요. 선고할 때 구형보다도 더 올려서 선고를 할 경우를 보통 우리 올려치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법정에서도 다 놀랬다는. 검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판사까지 올라가요? 판사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부장 판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다 지금 이런 덕을 봐서 그러겠죠. 사실 고마운 일들 너무 많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를 했길래 이렇게 영장 기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사실 그 법조계에서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뛰어난 그리고 전도가 유망한 코스예요. 그 대법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밟는데 일단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형사 21부나 형사 22부의 부장을 하고 이제 법원 행정처를 거쳤다가 고등법원 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관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들이 아까 국세청 코스처럼 여기도 이제 법원도 그 사람이 가는 경로를 보면 이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공무원 세계에서 유력 경로를 누가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분이 그 제대로 걷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금 사법부 농단 그 사건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다 이런 코스를 대부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갖는 사람들만 다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이제 이 사법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부는 그냥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랬죠. 그런 거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검찰들이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같은 동료 법조인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너무 미안했던 거죠. 아니 검찰들만 같이 사실 공부했는데 검찰들만 이렇게 욕 먹어도 되겠냐? 이번에 우리가 판사들이 욕 한번 먹을 때다. 같이 나누어 먹자. 그래서 떨어진 그 판사 법원의 이런 그 영향력에 이 그 검사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또 오히려 이제 믿을 만한 그죠 양심 있고 괜찮은 검사들이 부각되도록 만들어드린 거죠. 법조계는 똑같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참 사법부가 우리가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법부가 과연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다 기대해서 일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에요. 그 법원 마크 보면은 이렇게 저울 같은 거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러면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한쪽을 좀 무거운 거 얹어놓고 이렇게 기운 걸로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국민이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똑바로 놓을 수 있게 사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저울에다가 이제 천칭을 높게 쌓아놓고 그 밑에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되죠. 촛불이 이제 태워서 이걸 다시 가볍게 해서 올리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그게 사법부의 로고가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은 뭐 새벽 4시 제가 봤을 때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이제 일어나시는 분 같고요. 프로 기각러. 근데 뭐 박사모 이런 데서는 난세의 영웅이다. 뭐 정의로운 분이다. 뭐 이런다고도 하니까 보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대단하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뭐 우리 사회 마지막 지킴이는 전 그래도 사법부다. 좀 생각을 가끔 보면 치과의사들도 욕 엄청 먹는데요. 사실은 정말 나쁜 놈들은 일부거든요. 지극히 일부인데 그런 놈들이 사실은 이 좀 요란을 떠니까 좀 다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일선 90%가 넘는 판사님들 검사님들 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고 막 잠도 못 자고 맨날 뭐 밤에 집에 가서도 일하고 그런다던데 결국은 이렇게 일을 대충 하고 이렇게 연줄 타서 승진하려고 커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참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MB 재판 추적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 이팔성님의 비망록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 전에 그 MB께서 서울대법원 서울대병원 입원하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팔성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좀 알려주시죠. 그 이팔성 씨는 이제 MB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6성 올 때 7성까지는 들어봤는데 그래요? 8성은 제가 들어보셨어요 혹시? 좀 만나도 봤어요. 그래요? 와 저는 7성도 한번 못 가봤는데. 이 MB 정부 때 이제 이 8성, 7성 이거는 별게 아니고 천황이 있었어요. 4대 천황. 그때 당시에 이제 그 4대 천황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강만수 전 그분은 유명하시죠. 그걸 아시죠? 네, 교회 다니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또 한 분은 어윤대 그 당시 국민은행장. 또 한 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은행 이팔성 씨.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하나 김승효 회장이라고 이 네 분이 이제 금융의 4대 천왕이라고 불려진. 김승효 회장님은 원래 본인 거 아닌가요? 그 은행이? 아니에요. 하나은행. 하나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은행은 개인 은행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약간 그냥 완전히 개인 은행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MB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시죠?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중에서도 이팔성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그 MB하고 같은 동기 동창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비망록 내용을 보면 이거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요.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살아 계신데요. 비망록이라는 게 재판의 증거로 나온 거예요. 이게 꼼꼼하게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돈을 건네줬고 또 어떤 일까지 했는데 뭐 안 들어주더라.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욕도 좀 해놓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건데 그걸 하나씩 소개만 해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그 낙하산은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쭉 올라가신 분이네요. 우리 증권 사장도 지냈고 금융위는 맞는데 꼭 우리은행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노조에 있을 때 예전에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업은행. 상업은행 시절이 있었고 상업은행이 그 부도가 났었나요? 하여튼 뭐 IMF부터 해가지고 한빛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한빛은행이 자회사를 갖고 있었던 회사가 한빛증권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가 또 이름이 바뀌죠. 우리은행으로. 그래서 우리증권이 그때 지금 우리증권 말고 조그만 한빛증권이 이름을 바뀌어서 우리증권인데 그때 당시 노조가 저희하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뭐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는데 저는 한번 만나 뵀어요. 보니까 뭐 워낙 뭐 한빛증권 자체가 되게 작은 회사라 그 사실 뭐 그거예요. 다 등치 큰 회사의 사장이 높아 보이고 등치 큰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더 높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순박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MB하고 절친이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한빛은행 하면 확실히 다 기억나요. 옛날 우리은행 전신이잖아요. 제가 왜 기억나냐면 제가 친한 분이 한빛은행 있는 건물에 치과를 개원하셔서 한빛치과라고 했는데 개원하자마자 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어떻게해요? 뭐야 이거? 왜냐면 우리 치과로 바꾸면 되잖아요. 왜냐면 치과 원장들이 대부분이 은행이 있는 건물들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인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은행 있는 건물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한빛은행 들어가서 한빛은행 건물에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 건물 그러면 잘 못 찾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글자 아니라 마크만 보고도 찾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은행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관련된 옷가게나 그렇지만 은행이 있는 거 있을 보면 저기 국민은행 보이죠? 꺾으시면 국민은행 보이는데 그 건물 4층입니다. 이게 설명하기 편하니까 딱 노리고 한빛은행 건물에 딱 들어가서 한빛치과라고 한빛은행 건물 3층 한빛치과입니다. 딱 했는데 우리은행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야, 그 간판 바꾸는데도 돈 많이 들 텐데. 그러게요. 계속 한빛치과 하셨어요. 그래서 한빛지시고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또 특징이 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무렵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또 지냅니다. 이분 또 그 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예술에 조예가 깊은지 뭐
하여튼 이명박 씨한테 조예가 깊었을 수 있겠죠. 서울시장 시절인가요 그때가? 그렇죠. 2005년도에서 2008년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좀 바이올린도 좀 알고 좀 그런 분을 갖다 놨겠죠. 뭐 전혀 모르는 분을 갖다 놓지는 않았겠죠. 아마 금융인이니까. 금융인 주먹 잘 써요. 바이올린 못합니다 바이올린. 어쨌든 하여튼 교양 악단 대표이사 여기는 아마 뭐 행정을 했겠죠. 직접 음악을 아는 분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일단 그 이분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 일단 하고요. 그 이분의 그 비망록이 재밌어요 사실. 그 비망록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 읽어보셨어요? 아유 꼼꼼하셔라. 재밌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 뵐 때마다 뜨끔뜨끔한 게요.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나오거나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우리 스르륵 지나가는 것도 정말 꼼꼼히 본다라는 걸 느끼는데 아마 책을 요약 정리하셔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꼼꼼하게 하셨을 거예요. 예, 청장님 그러세요. 한번 볼까요? 2008년 11월 1일자 이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지금 거기 이제 각줄 다뤄놓았던 게 MB 사위 이상주 변호사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이상주 씨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삼성에 그 삼성 화재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옮겨가지고 해외 파트를 맡았다고 하는 그 사위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전화로다가 양복 가봉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청동 공간에서 그 대통령 그때가 당선인 안가였다는데요. 사위들까지 전부 가봉을 했답니다. 야, 이 좀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옷도 많으실 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리고는 그 다 17일 날 저기 그 내 자리는 금융위원회라고 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사위하고 당선인 양복을 전달했는데 대금은 내가 다 낸 걸로 사모님이라고 하면 지금 김윤홍 여사를 얘기하겠죠.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쭉 별로 볼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나 봐요. 이팔성 전 회장의 자리가 좀 그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런데 통이동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 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기다려서 겨우 만났는데도 거기에 유인촌, 원세훈, 어윤대는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나만 제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본인 그 자리에 대한 진도가 잘 안 나갔다는 그런 표시를 좀 했고 당선인 사무실에 유인촌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상주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식들 의리 없는 놈들 이렇게 써놨어요.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안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2008년 3월 3일에는 왜 이렇게 배신감 느낄까? 이상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구나.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겠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 원 청구 소송할 것. 8억 원을 줬나 봐요. 이게 지금 우리은행장이 되기 전이죠. 그렇죠. 우리은행.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8억 원 말고도 또 있나 봐요. 이상득 부의장 비서 김땡땡 3억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정광우로 발표가 됐고 KDB 산업은행장 자리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제 산업은행 자리로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청와대 3월 7일 날 들렀는데 거래소 이사장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야, 거래소 이사장은 급도 아닌 거죠. 거래소 이사장이 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좀 증권 계신 잘하실 거 아니에요. 좀 높은 자리인가요? 아니요. 대체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갖는 분들을 보면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그 공무조정실장 그 장관급이죠. 그 마치고 간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한 거에 비하면 낮았다고 생각을 했나 보구나. 왜냐면 돈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그 자리는 높은데 실세는 없는 자리구나. 왜냐면 지금 아까 4대 천왕 말씀하셨잖아요. 총장님께서 왜 그 사람들이 높겠습니까? 사채로 얘기하면은요. 쩐주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돈 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언론, 변호사 누구든지 간에 이 양반이 결제하는 대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어쨌든 뭐 좀 공직자로서 와가지고 하기에는 뭐 괜찮은 자리지만 힘이 없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8년 3월 23일 날
하여튼 그래서 써놓은 게 다시 MB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아니, 왜일까? 한국거래소에서도 탈락하신 거예요? 본인이 거절하셨으니까. 아, 본인이 그리고- 거절한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다시 MB에 대한 증오심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3월 26일 날 김인옥 여사님 생신 일본 네. 여행 중에 산 시세이도 화장품 선물로 보냄 16만 엔. 일본 여행 중에 김윤옥 여사가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산 걸 보내드린 거죠? 그렇죠. 시세이도 화장품 16만 원이면 얼마 정도예요? 160만 원 정도 되네. 160만 원요? 시세이도 화장품 노조위원장님 제가 잘 아는데. 아니 근데 화장품을 160만 원이면은 얼굴이 좀 크긴 크신 분이죠. 그분이 조금 얼굴이 좀 크셨던 거예요. 뭐 아니 모르겠어요. 좀 특히 MB가 조금 더 작고 그래가지고 네. 좀 크게 보셨던 크고 하였던 것 같은데 그 화장품 가격 제가 잘 모르겠는데 160만 원이면 싼 거예요? 이게 꽤 비싼 꽤 비싼 거죠. 화장품이죠. 그래도 네. 많이 크니까 좀 많이 바르셔야 되나 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MB 지금 아까 앞에는 사위는 8억 줬는데 160만 원이면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싶네요. 됐구나. 이 사람이 통이 작구나. 좀 저기 제가 보기엔 성의가 상당히 부족했던 예, 걸로 에이 생각이 좀 괜히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게 그 루트를 잘못 잡은 케이스겠죠. 네, 루트를요. 그 사위한테 루트를 잡아서 아마 그렇게 쓰고도 안 됐을 것 같고 네. 김윤옥 여사님한테 그 정도 돈 줬으면 아마 김윤옥 여사가 보내줬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분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3월 28일 날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되는지 뭐 여러모로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그 MB한테 30억 원 줬다는 거예요. 옷값만 얼마냐? 옷값은 따로 했는 얘기입니다. 네.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월 3일 날은 3억 원 인계 받아 차에 싣고 한강 주차장으로 향했다. 누군가한테 3억 원으로 하여튼 인계 받아서 갔고 네, 12시 다음 날 새벽 12시 반에 도착하고 네. 이 부의장 국회 부의장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의장 김땡땡 비서관은 차에서 내리지도 이 않고 부의장이라면 이상 득이겠죠. 그 당시에 국회의장 네. 부의장은 그분밖에 네, 없죠. 네. 예, 트렁크만 열어두라고 했대요. 네. 거기에 1억 5천만 원짜리 저기 가방 2개 넣었으니까 네. 3억 넣고 갇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방 사고 싶다. 예, 이 부의장이 아. 급히 오라고 연락하고 이상주 변호사 만남 한마디로 침 뱉고 싶었다 참았다 나쁜 자식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나름 굉장히 재밌게 성질이 있네요. 그리고 근데 이걸 다 지금 밖으로는 표현 못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인들 바이올린보단 주먹이 이걸 그냥 밖으로 표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지금 참고 이래야 승진한다고요. 참으셔야 된다고요. 이분 이렇게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참으니까 우리 응영장 되잖아요. 저 많이 참은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많이 참아서 청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지금 승진한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분들하고 내가 사니 정말 아유 욱하면 안 되잖아요. 다 참잖아요 지금. 참은 건데. 근데 어쨌든 이거 좀 보니까 30억 원을 MB한테 줬다고 나오는데 뭐 옷값은 근데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옷을 이렇게 맞춰 입어요? 뒤에 이야기 들린 이야기는 지금 이 자체가 이거 몰아가지고 적었다. 이 지금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예. 날짜가 다른데 그게 몰아가 적었기 때문에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MB가. 그래서 뭐 이거 국가수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예. 이야기가 있었다는 예. 거죠. 근데 판사님이 그랬대요. 원본 보고 결정하자고 그래가지고 원본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원본 봐가지고 그 이렇게 기록한 게 순서대로 돼 있으면 그냥 뭐 꽝인 거죠 주장. 만년필 같은 걸로 썼으면은 예. 그거 제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 예. 이명박 씨한테 지금 그 뇌물 문제가 돼 있는 게 그 삼성이 그 다스 돈 140억 받아오는 과정에 대한 그 소송비 대납 그 부분이 한 큰 파트가 있고 그다음 이팔성시 등 뭐 그때 뭐 ABC 무슨 그 상사 신발 가게 그다음에 뭐 빵 가게 뭐 이런 데서 돈 받았다는 것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좀 그 또 큰 데서 받지. 아이 그거 뭐 그런 걸 다 받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오랜 단연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충분히 그건 뭐 그거는 안 가르치는 분이니까. 아니 조폭이 초등학생 삥 뜯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네? 조폭 행동대장이 그 중학생들 그 모아놓고 그 삥 뜯은 거 아니에요? 빵 셔틀 시키고. 어려웠던 거죠 조폭도. 그러니까 아 조폭이 까오가 있지. 그런 삥을 뜯어요. 그거 아유 그 참. 그래서 이분을 보면 참 어디까지 이 돈에는 전혀 물러섬이 없다. 끝까지 하여튼 돈에 대해서는 참지를 않는 분이거든요. 저는 배울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각하를 배워서 많이 부자가 되려고. 늦었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되는구나. 늦었어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러면 왜 MB하고는 사이가 나빠져요? 결국은 우리은행장이 나중에 되는 거죠. 되죠. 예, 예. 됩니다. 그럼 우리은행장이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기다렸다가 결국 한 방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원하던 자리인 거죠. 예. 가장 원하던 자리. 지금 뭐 사이가 나빠졌다기보다도 재판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이 비망록이 나오게 된 게 어쨌든 이제 이팔성 씨 경우에는 이런 돈을 줬다고 자기 스스로 진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비망록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은행장은 잘 맞추고 그냥 가만히 이제 일반인으로 있는데 재판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나 산다 나 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이분이 우리금융지주회장까지 된 거예요. 이게 경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압수수색에서 이 자기 장부가 아니라 수첩을 비망록을 확보를 하셨는 거더라고요 검찰에서. 아 검찰에서요?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압수수색 당시에 이 비망록을 이팔성 행장이 먹으려고 했대요. 아 그럼 이팔성 행장이 자기가 좋아서 오픈한 게 아니네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한 걸 강제로 검찰에서 이렇게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팔성 총장이 공개한 게 아니군요. 그 당시에 아까 어떻게 우리가 못 참았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참는 방법이 비망록을 작성해놓고 참는 거죠. 비망록에다가 칼로 짝짝 찍은 거죠. 그러니까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렇게 대나무 밭에다가 외치느니 자기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적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안원구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사이가 굳이 나빠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재판 때문에 나빠진 거구나.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지금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엔 MB 입장에서는 사실 뇌물 주고 장부 적는 사람이 그렇게 싫다면서요.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장부 적는 사람들 뇌물은 받지도 말으라고. 어차피 적어놓는다고 날짜랑 시간 장소를. 어쨌든 매관매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은행장이 저라면 다른 금융기관장 궁금해요. 솔직히 까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근데 그건 추측이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뭐 사실은 아닌 추측입니다. 그냥 일반 일개 시민 나부랭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은행장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금융진흥 회장이 높아요? 아니면 그냥 회장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회장이 높아요? 국민 회장이 높아요? 국민은행 회장이 높아요? 이제 그 높고 낮고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더 땡기는 자리.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규모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산 규모나 이제 이 밑에 이제 하부 조직들이 또 있잖아요. 뭐 증권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투자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봤을 때 그 규모가 제일 큰 게 국민은행이죠. 넘버 2가 우리은행인가요? 이제 이게 그 사이에 M&A가 많이 되면서 좀 지금 그 판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이게 그 주인이 뚜렷한 회사가 있고 국민주가 이제 대가인 데가 있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산업은행에 자금이 들어가서 거기 돼 있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나 규모나 이런 단순한 그걸로 보면 뭐 국민은행이 제일 크고 그 산업은행은 국책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또 별 크고 작고를 다른 국가기관의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이거 우리 국민은행은 우리 국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은행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주인이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단순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비망록에 나와 있는 어윤배 씨가 KB 거기 회장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이 길어졌는데 질문 짧아요. 우리가 30억이면 국민은 얼마나 줘야 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MB는 철저하게 자기 사람, 네. 자기 학연 지연을 따져서 그 저기 그러니까 배치를 누구를 합니다. 시켜주는 것과 상관없이 돈은 돈대로 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싸질머지고 있다고 누가 30억 준다고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돈은 준비 당연한 거고 그거는 예. 그건 당연하게 고마우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골랐으면 되면은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다른 뭐 그 회장님들이 얼마를 뭐 그건 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잖아요. 네. 다만 기준가는 정했어요. 네, 30억. 우리은행은 30억이다. 그러니까 국민은 50억까지 떼야 되네. 아, 이게 궁금해서 왜냐면 저도 혹시라도 국민은행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저희 건물 승질부터 죽이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서 조사하는데 이렇게 빠락빠락 댐비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안원고 이렇게 힘주고 그래.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은행이 30억이면 국민은행 한 50억 들어가야 되나요? 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예측은 이제 각자 해보시자고요. 네. 뭐 이제 이게 정확히 매관 매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국민은 그 다른 자리도 매관 매직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급을 한번 매겨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로도 양복도 있어야 되겠네요. 보니 이 내용. 양복은 그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사가지고 시반 5만 원이면은 마이랑 바지랑도 막 사고 그러거든. 걸레로도 안 쓰겠어요 지금. 아니 보니까 가봉에서 입잖아요. 저희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성복 입는 사람들. 그 금액도 나왔던데 어느 데 보니까 한 벌에 뭐 1,620만 원인가. 한 벌에요? 예. 1,000만 원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금태 둘러서요 하나.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금융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은행하고 증권은 또 좀 레벨이 달라요. 저희는 또 예. 하나 더 낮은데요. 하여튼 뭐 MB 때는 네. 고대 아니면 다 비고대였어요. 고대 아니면 다 동문이에요. 아. 고대 사람만 다 쓰는 그런 구조였었고요. 음. 경상도도 그쪽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만 경상도고 나머지 뭐 저쪽 뭐 이렇게 경남 저쪽 이건 경상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아주 좁게 자기 인맥들만 쭉 간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그냥 이 양반이 학연 지연이 이게 굉장히 좀 그 꽂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오해를 했는데 지금 이걸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30억 정도 대구 기본. 포항 고대 나왔어야 이제 제대로 된 라인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바늘 하나 꽂을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아유 바늘 부러 죽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어디다 꽂으려다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근데 이 분들은 그 동안에는 또 어떻게 그 돈을 다 벌었을까요? 다 또 밑에서 삥 뜯은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금융회사 회장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증권회사 사장님들 연봉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냥 기본 10억 단위 다 넘어가요. 연봉이요. 그런데 회장님들이 얼마 받으시겠어요? 이거 30억 금방 뽑죠. 연봉으로만. 야, 연봉으로 했겠어요 또. 연봉으로만도 그냥 우리 민 위원장이 소속돼 있던 현대증권 예. 사장이 얼마 받았죠? 그 당시에? 저희가 그냥 급여로는 한 5, 6억, 7억 그러는데 뭐 한 보너스 하면은 10매덕 홀라당 넘어가죠 다. 15억 뭐 이렇게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지금 우리증권 뭐 농협증권 이런데 그 받아 갖는 분들 보니까 금융기관의 그 기관의 장들이 한 20억씩 이렇게 이상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봉이 그만큼인데 그 일반 생활하는데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당연하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쓰고 남으니까 얼마가 남을까라고 했더니 아니지. 월급 받는 건 다 남는 거지. 뭐 생활 모든 건 다 이런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뭐 한 20억 받아도 세금으로 한 10억 정도 뭐 세금하고 뭐 국민연금 그 국민연 4대 보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한 10억 정도가 실질적인 수령액이 되겠죠. 그래도 엄청난 돈이죠, 그게. 아유, 어쨌든 나라가 망하려면 가장 먼저 그 역사책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 그 크게 나오는 게 매관 매직 아니에요, 그죠? 조선도 망할 때 매관 매직이고 결국은 망두드는 나라의 그 끝이 매관 매직인데.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비망록을 통해 이제 밝혀지고 하면 이 MB 정부 때 이제 고관 대작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얼마를 줬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연 이 사람만 그랬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돈을 주고도 우리가 볼 때는 전문학적인 돈인데 이런 돈을 주고도 계속 보면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불만 없이 그냥 제대로 된 걸 했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얼마겠냐는 거예요. 예, 이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금융지주 가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도 되게 힘들게 간 거예요. 이거 다 현찰인가요? 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뭐 일단 3억은 현찰이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30억이라는 돈을 받아도 어디다 넣을 데도 없어요. 은행 갖고 갈 수도 없고 저 같은 놈만 그러긴 하겠지만은. MB한테 물어보세요. 잘 두잖아요, 그분은. 그 어디다 땅굴 하나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해놨나? 그렇죠. 돈을이라는 게 사실은 몇 억만 돼도 이걸 어떻게 은행에 넣고 빼기도 어려운데 현찰만 돼도 무거워서도 못 갖고 다니 30억이면은 가방이 그거 한 20개 아니에요. 5만 원짜리라도 5만 원짜리 MB 때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동안에 뇌물을 10,000원짜리로 받을 때 너무 불편했던 거야.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야, 이거 5만 원짜리 만들어야지. 5만 원짜리 언제 만들었을까요? 예, 그때 노무현 때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아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구에 한 표를 했거든요. 10만 원짜리 김구가 있었고요.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이 있는데 세상에 5만 원짜리를 만들면서 10만 원짜리를 안 만드는 특이한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도 좀 나오고 했었죠. 물론 뭐 5만 원 5 단위가 가장 큰 돈인 나라도 있긴 있지만 상식적으로 일본도 만엔, 미국도 100달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만 원권에 대한 것이 보통 일반 최고 화폐니까 당연히 만들려면 5만 원권 만들면 사실 10만 원권도 만드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국민투표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 10만 원권으로 압도적인 유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정확히 근데 왜냐면 그때 이명박 때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앞제비들이 봤을 때 김구는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자기는 할아버지들 힘들게 했던 애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했던 기억이 나서 기억을 해요. 그때 막 핑계가 김구 선생님을 10만 원짜리 넘은 일본 관광객이 오면 뭘 바꾸냐는 둥 뭘 별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돈 쓸 때 일본 지폐에 그려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씁니까? 그렇잖아요. 달러 쓰면서 달러에 누가 그려진 거 누군지 알고 써요. 별 디테일하게 남을 그렇게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 알기로는 이명박 때고요. 김구 선생님이 거부된 것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5만 원짜리 만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5만 원짜리 이상 만드는 거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부패하는데 쓸 가능성. 사실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1만 원짜리 하나는 그것도 되는데. 근데 이거 아시죠? 그 제가 뭐 기사에서 본 것 같긴데 SNS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5만 원짜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라진 곳이 대구라고. 아, 그래요? 네. 품귀 현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때 각각해서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비망록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 청장님하고 저희 프란데스의 개가 금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움직이고 이 금융권 인사에 대한 개혁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돈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래소 이사장 줄까? 그랬더니 거절했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금융기관장 인사들에 다 개입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다 인사에 금융기관장 인사에 개입을 했었을 거고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MB 같은 경우에는 돈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비망록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주시네요. 2009년 6월 23일이면 MB 때가 맞죠? 맞네요. 네. 그동안에 1만 원짜리를 받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트렁크가 차버리네. 트렁크가 차버려. 저 정도면 1만 원짜리면 트렁크로 못 받죠. 그러면 30억 만약에 현금으로 했으면 얼마 안 돼요. 그 봉고 타고 다녔어야 돼요. 아니면은 찝차. 아니면은 못 받습니다. 그런 거 운전하면 저는 이제 간이 작아가지고 누가 만약에 3억만 든 가방을 누가 줬다고 해도 쫄아서 운전을 정말 천천히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보고 가방 뭐냐고 물어볼까 봐라도 운전을 세게 못 할 것 같아요. 아유.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좀 더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되고 나은 국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 뭐 다음 각오 한번. 그 지금 이팔성 그 우리 금융지주 회장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그 파이시티, 예. 양재동 그 파이시티 사건, 예. 그다음에 중국의 그 하프 빌딩, 예. 이게 그게 다 거긴가요? 우리 아헤이. 된 거죠. 핵심 멤버구만. 그러네요. 이 투덜거리면서도 할 건 다 했네요 또. 배우세요. 전 이 이제 뭐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 파이시티하고 하프 빌딩 사건하고 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뭐 살처분이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예. 아, 돼지하고 예, 돼지 예, 이런 예. 거. 돈 그 돼지하고 그 닭. 예.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 4개 정권을 두고 보면 그 3개 정권 다 합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살처분을 이명박 정권 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살처분이라는 게 생닭을 묵는 거잖아요. 예. 돼지는 또 돼지 구제에 걸렸다 하면 돼지 막 묵고 묻어서 그 전부 다 없애고 나면 닭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살처분을 하고 나면은 닭을 수입해온 업체라든지 돼지 고기를 수입해 하는 업체라든지 그 당시에 선물 거래 이런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선물이 등장하는구나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이었던 이팔성 씨가 그 당시에 돈을 그 PF를 일으켜줬고 했던 하프 빌딩하고 파이시티 그 자리가 또 그 뒤에 넘어가는 곳이 의심스러운 곳으로 넘어가요. 뭐 다음 판이 또 기대가 막 되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끝이 없이 일어나는데 모두 다 그냥 지나간 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배울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도 메모하고 집에 가서 또 들으면서 메모하고 여러분도 한 번 듣지 마세요. 2번 듣고 3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네. 네, 아름교도 사춘공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뭐 재미나고 여러분에게 국가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